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리고 석방을 놓고 정치권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로 돌리면서 즉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라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야당 공동으로 심 총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사퇴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민주당은 공수처나 법원 등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된 마당에 윤 대통령만 구속을 피했다며 검찰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사태 수습의 최고 해결책이라며 신속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5개 야당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에도 함께 나서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공동 대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지휘한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 공수처장이 국정조사 과정 가운데 진술한 부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돼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위원장도 오 공수처장 고발을 예고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와 구속의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하루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드러났는데 이에 기반한 증거를 탄핵 재판에서 걷어내려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석방이 탄핵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읽히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헌재의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질병이 또 도진 거냐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하시겠다면 그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권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탄핵 정국에서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권의 실책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언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였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68분간의 대통령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난 직후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일을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론 종결 뒤 열흘에서 2주가량 검토하고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변론을 마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근거가 된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하다 보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고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재는 평의가 길어질지 또는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역시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 2, 3일 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도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각국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장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홍상의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 한 달 유예를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nted to help the American car makers until April 2nd.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t's a big deal. 관세는 물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And you know, they've been taking money a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we're doing is getting some of it. 관세 정책 시작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면서 강한 미국을 위해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현지 시간 12일로 예고된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250% 관세가 4월 2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일정도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펜타닐 미국 유입이 중단된다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맞서 중국이 오늘부터 2차 대미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보복 관세 대상을 농축산물로 넓히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지난 4일 공고한 대로입니다. 2차 대미 보복 관세 부과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선 조치입니다.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물 29개 품목엔 15%를, 수수와 과일 등 711개 품목엔 10%를 높입니다. 앞서 1차 보복 관세는 지난달 10일부터 부과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자 연료와 공산품을 중심으로 맞불을 놓았던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잇따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미국이 조속히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권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보복 조치에서도 여스의 말미를 둔 데다 다음 달 12일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유화적 단서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분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60% 대중국 관세를 공언했고 실제 집권 위기가 출범한 지 2개월도 안 돼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협박과 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며 양국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고 양국의 팀 또한 조속히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0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과 광물 협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테비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측 대표단에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대표단으로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매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요즘 헌법재판소 앞은 스피커 시위와 차벽에 갇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은 한숨을 쉬고요.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네, 어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에 가득해서 주변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와 교통 통제로 나가기가 꺼려지고요. 소음공에 시달린다고 토로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어렵고 매일 헌재 선고기일만 검색해본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손님이 가격을 물어봐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봄철 특수는커녕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또 근처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큽니다. 안국역 인근 학교들은 선고 당일에 휴교나 재량 휴업을 검토 중입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이나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는데요. 선고일엔 경찰 12,000여 명이 동원되고 안국역이 폐쇄되는 등 헌재 일대 교통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울릉도 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중보건의를 받아서 어렵게 버텨왔는데 울릉도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지난해엔 15명에서 올해는 3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울릉보건의료원은 울릉도의 유일한 의료시설입니다. 이곳엔 19명의 의사가 있는데요. 그중 15명이 공보입니다. 의료원 응급실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24시간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의료원에서 1차 처치를 받고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응급 환자는 소방과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헬기로 옮깁니다. 풍랑특보나 강풍특보 때문에 헬기가 못 뜨면 해경 경비 함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공보의 확보마저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배치될 공보의가 서너 명에 그칠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3, 4억 원의 고연봉에도 의사 모시기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울릉보건의료원은 정부와 경상북도에 이런 상황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부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비싼 돈 주고 VIP석에서 공연 봤는데 무대가 잘 보이지도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공연과 백화점, 카드업계 등 사방천지에 VIP가 넘쳐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또 인구의 절반이 특별 시민인 나라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만인의 VIP화는 공연업계에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대형 공연장 전체 좌석의 절반이 VIP석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백화점과 카드업계, 패션계와 여행업계에서도 VIP 인플레이션은 기본 전략으로 통하는데요. VIP 등급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대표적인데 이젠 VVVVIP 등급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소비자가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착각을 주는 상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한 VIP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전 국민의 40%가량이 특별한 지역에 사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현재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사는 국민이 37%입니다. 특별자치시도가 4곳이고요. 특례시가 5곳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까지 출범하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특별 거주민이 됩니다. 시장에 만연한 만인의 VIP화, 그리고 행정구역에도 남발되는 특별함 쫓기까지 VIP 공화국이 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꼬집은 기사였습니다. 3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만취 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안에 있던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도 위에 서 있는 택시에서 불길이 무섭게 솟아오릅니다. 와,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중랑구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로 튕겨나갔고 뒤이어 불이 났습니다. 택시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앞 상가 건물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지만 택시 안에선 택시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50여 미터를 더 달린 뒤 자전거 대여소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고 길 반대쪽으로는 또 다른 차량이 비슷한 모습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부산 온천동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모두 전복되는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2명 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미상의 물체와 충돌하면서 탑승칸 바깥쪽 창문과 창문 사이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코레일은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대전역에 열차를 정차시켜 파손 부위를 긴급 보수한 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많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합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과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서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종류의 실사격 훈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차 대미 보복 관세 부과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선 조치입니다.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물 29개 품목엔 15%를, 수수와 과일 등 711개 품목엔 10%를 높입니다. I wanted to help the American car makers until April 2nd.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요? 이 중국도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 부과 2차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 예. 1차 미국이 관세 10% 부과한 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2월 달에 중국이 15%, 10% 또 이렇게 부과를 시켰는데요. 예.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근데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번 달 4일에 트럼프가 보복으로 또 10%를 그랬죠. 네, 예. 또 하면서 중국이 미국 행정부의 10% 관세 인상에 맞서가지고 10일부터 시작해서 네.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2차 보복 관세 네.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총 29개 품목 여기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대해서 총 71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0% 높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두 나라가 계속 지금 10%씩 올리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네. 1차 때 중국이 올렸을 때 사실 미국의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다음 달에 바로 또 10%를 올리는 예. 이러한 형국이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삼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농축산물이 예.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하는 품목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네네. 주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크겠죠. 네. 제일 아프게 할 것이다. 네네. 예. 네, 트럼프의 아픈 곳을 찔렀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누구 하나 질세라 맞불에 맞불을 놓으면서 네. 지금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좀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 4일에도 이렇게 미국의 이제 괴롭힘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괴롭힘을 좀 거두고 대화하자라는 좀 의견을 단서를 달았죠. 네, 단서를 예. 좀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복 조치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전부 다 보복 조치를 하면서 6일 정도의 유예를 줬어요. 네. 모든 중국산 상품을 겨냥한 미국하고는 다르게 좀 전면 대응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2,954억 달러, 약 43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좀 피해를 더 크게 입는 쪽은 중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관세를 선거 기간 동안에 60%까지는 부과하겠다라고 공약에다가 집어넣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차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을 때도 전혀 미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제 다시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좀 분위기가 중국이 좀 더 좀 불리한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중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도 영향을. 특히 이제 그렇죠. 부동산이랑 경기가 굉장히 침체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수출의 무역 부분이 굉장히 중국의 또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중국이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지금 내부 상황을 보면 부동산도 안 좋고 네. 취업률도 안 좋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네. 부담이 많이 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분쟁들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네,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향후 좀 장기적인 경쟁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예.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계속 보복 관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하고 제품 수입을 좀 줄이면서 대체 공급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공급망 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네. 원자재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그 무역 전쟁이 좀 본격화되게 되면은 세계 전체의 교역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네. 걱정입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으로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 정도가 되고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모두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그래서 미중 간에 서로 관세 부과가 굉장히 확대될 경우에 두 나라의 성장 둔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게 우리의 수출 대상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 원유랑 천연가스, 철강, 알루미늄 이런 그 원자재 수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되면 원자재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물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결국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최근 소식들을 보니까 첨단 제품에 필요한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중국의 통제가 있으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도 네, 있던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철강, 알루미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트럼프 2기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네.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일단 이렇게 밝혔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철강 경쟁력 네. 이것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러는 네. 겁니까? 이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약 25% 관세 부과를 예고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한국 철강 그 수출의 주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의 관세는 한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요. 결국은 미국 내의 다른 국가와 현지 생산 제품하고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때문에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또 지금 불확실성이 들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출렁이고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좀 독립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 상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좀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면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전통 금융시장의 변동성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통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가 좀 우려가 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단 말이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잖아요. 승인됐잖아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황을 보면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딱 잘라서 지금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실업률을 높이고 본인의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와중에서 달러의 그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차원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준비금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화폐들을 지금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 과거의 사례들이 좀 조명이 되면서 MBK 파트너스사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MBK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운용사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통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들을 인수해서 나중에 이제 매각하는 형태로 이익을 창출하는 엑시트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이 MBK 파트너스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할 때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우리가 LBO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게 기업을 인수를 할 때 대규모 차입금을 활용을 해요. 이 부채를 피인수 기업이 떠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재무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위험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이거든요. 문제는 MBK가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MBK가 인수한 기업들이 2008년에 딜라이브, 2009년에 영화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2013년에 네파, 2015년에 홈플러스, 그다음에 2019년에 롯데카드 등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다 실패한 케이스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네파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2013년에 약 9,97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파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 당시에 약 5천억의 부채, 대출을 통해 가지고 차입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파의 그 부채 비율이 23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죠. 그러면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MBK는 2013년부터 2021년 동안에 약 833억 원의 배당을 회수를 했고요. 네파를 결국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네파가 결국은 약 1,05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부채 증권만 남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사모펀드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걸 보시면요. 지금 다른 회사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이쪽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도 참여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발을 넓혀가려는 그런 모습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익이 될 만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LBO 방식이라는 것은 본인들한테 크게 부담이 없고 이제 그 피인수 기관이 기업들한테 재무 부담으로 아까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모펀드의 운용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사실 엑시트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이게 결국은 협력 업체와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 업체 자체가 이제 도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협력 업체들도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 운용에 사모펀드는 사실은 굉장히 호흡이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 장기적인 성장이나 가치 실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재개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대금 지급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이탈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홈플러스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가용 자금이 약 3천억 원이 되고요. 이달 영업 활동으로 약 3천억 원 정도의 현금 유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납품 대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3천억 원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현금 유입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벤트가 대규모 할인 행사, 네. 그 홈플런이라고 하는 할인 행사의 성과에 크게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납품업체들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납품을 중단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사실 뭐 라면이나 과자 등이 지금 네. 품목이 품절돼서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우리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성과가 좋다라고만 얘기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팔 게 없는데 네, 성과 좋을 그래서 수가 없겠죠. 홈플러스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뭐 협력사들하고의 신뢰 회복이 네. 결국은 향후 사태 해결에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확보 그리고 신뢰 회복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그 유동성 위기에 딱 직면하자마자 사실 은행들은 네. 여기에 나갈 돈을 굉장히 제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네네네. 뭐냐면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예. 이거 외담대라고 부르는데 이 한도가 축소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협력사들이 대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 뭐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 매출 네.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네네네.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홈플러스는 대형 유통업체잖아요. 그래서 협력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협력사에 지급해야 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계속 조달해 오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홈플러스 재정 악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외담대 대출 한도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을 결국은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협력사들에 대한 재금 지급의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협력사 중 굉장히 상당수가 중소기업입니다. 네,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력사의 경영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도산하는 기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이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국내 기업 이야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그 신입사원 공채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 말 올 초까지 해서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채에 그 총 16개 계열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 숫자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다, 많이 줄어든 숫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계열사의 경영 환경하고 인력 수요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뭐 삼성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한두 명 뽑는 거 아니고 굉장히 대규모로 뽑기 때문에 기대를 취업준비생들한테는 많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갤럭시 AI 역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 S24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여기에 갤럭시 25 시리즈인가요? 갤럭시 AI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 일환으로 그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역 중에 한 곳의 이름을 갤럭시 AI 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AI 기반의 스마트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보이고 이게 이제 단순한 광고가 아니고 실제 도시의 인프라하고 연계된 마케팅을 좀 진행한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중남미 시장에서 삼성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갤럭시 AI 역입니다라는 얘기를 한국이 아니라 먼 나라 타지 칠레에서 듣게 됐다니까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망 한번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12일에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 약 한 2.9% 정도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측하고 그다음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CPI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죠. 그래서 페드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증시의 부담이 또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3월 13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보는 거죠. 그죠? 이 지표도 3월 13일 날 발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정을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뭐 졸지라든지 해서 고용 쪽의 지표, 그다음에 네. 물가 쪽의 지표,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보시면은 10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단 말이죠. 일단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물가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지표이죠. 예측 예. 지표 일종의. 네.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CPI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렇게 오르게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가요? 이게 관세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미국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좀 포비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미국 경제에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렇게 물가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말씀해주신 페드 연준이라든지 금리를 올리겠죠. 네. 그런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당연하죠. 없겠네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경기를 또 장기적으로 보면 좀 침체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아침은 저희 스타트 경제와 계속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벌써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계절이 봄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껑충 오르겠지만 아침인 지금은 2도 안팎으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포근한 봄 기운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죠.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지금도 서울 등 서쪽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있는데요.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기가 탁한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는 종일 대기질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 온화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는 데다가 특히 낮부터는 대기 상층에 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었습니다. 이 그래픽에 보이는 색깔이 붉을수록 가시거리가 짧은 지역인데요. 현재 서울에도 엷은 안개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서해안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짧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만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늘도 출근길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4도, 대전 0.7도, 대구는 0.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연일 공기까지 탁해서 호흡기 건강이 비상입니다. 바깥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수시로 물을 마셔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10일 뉴스타트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